안녕하세요. 인문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강의인데, 단어를 좀 설명해 줘야 될 그 부분이 있고, 역사나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 과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래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래 설명하는 시간이고, 본 강의 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강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또 입문자들이 단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오면, 이 과목도 어려운데 그 독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입문자 강의라고 해가지고 용어 정리를 미리 한번 해드리고, 전체 우리 시험 범위를 한번 이래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은 뭐고, 어떤 관점에서 이 파트를 이래 들어주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 그런 과목으로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이 원래 그 40문제로 바뀌고 나서 이래 처음 시작됐는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법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두 과목은 어려울 줄 알았거든. 민법하고 사회본법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래 그 사람들이 이래 준비하게 됐는데, 노동법도 어려워버렸고, 그리고 또 뭐 경영학도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네 과목이 다 옛날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버렸고, 그러면 전혀 옛날에 나오지 않았던 걸 막 새롭게 만들었을까, 문제를 40문제를 완전 그 새 판을 짰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되는데, 80% 정도 70% 이상은 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그 출제됐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꼈을까, 이렇게 어렵다는 평이 이래 많이 나왔냐 그러면, 종전에 나왔던 형태대로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기출은 A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A를 스몰 A로 나오든 뭐 라지 A로 나오든 A가 나왔기 때문에 A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풀렸거든. 문제가 풀렸는데, 요즘은 A라는 단어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그 기출이어도 동일하게 내진 않았습니다. 옛날 스타일대로 동일하게 내지 않고 이해된 문제를 이래 많이 출제했고, 또 하나는 40문제 나올 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민법 총칙이나 뭐 채권법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종전에 12문제, 13문제 이래 나와가지고 이번에 40문제로 바뀌면서 대개 같은 비율로 따지면 앞부분이 한 18문제 정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민법 총칙이 15개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가 25개를 채권법에서 출제했고, 민법 총칙 15개도 완전 민법 총칙 내용이 아니고 지문 5개 중에서 뭐 2개 내지 3개는 채권 이야기고, 채권 이야기를 내다 보니까 총 문제 항으로 이래 따져보면 거의 한 30문제 가까이는 채권법에서 이래 내버렸던 그런 문제로 이래 처리되게 되니까, 채권이 지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어렵게 느끼는 민법 총칙은 그나마 수험생들이 좀 편하게 느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 수는 적어버렸고, 그 다음에 어렵게 느끼는 채권법의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로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무사 1차를 이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단답형으로 그냥 기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를 많이 하고, 이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일단은 기초부터 먼저 잘 다질 수 있도록 기본부터 잘 다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노무사 1차가 아직까지는 1차가 원래 좀 어렵게 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나온다면, 원래처럼 이런 수준으로만 이렇게 출제된다면, 충분히 이 정도 시험은 동차를 노려봐야 돼요. 동차를 이래 노리면서 지금부터 이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합격을 동차를 목표로 해서 이래 합격을 하겠다라고 1년 안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1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아마 1차 1년에 한 번에 1, 2차를 동시에 이래 끝낸다는 게 옛날에도 쉽지 않았거든.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근데 이게 이제 더 어려워졌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노려야 되고, 이거 1차 1년 2차 1년 이거는 너무 길고, 2차가 1년 만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차를 1년 해가지고 1차는 1년 하면 붙는데 2차는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2차를 미리 선행을 한다는 기본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내가 설사 2차를 한 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유예생으로 이래 시험을 봤을 때 그때는 합격의 확률이 높아지려면 지금부터 2차를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그 와중에 이제 1차 공부를 중간중간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래 되게 되니까 1차를 전혀 이래 무시할 수 없는, 옛날에는 뭐 3주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한 달만 해서 이래 내가 1차를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도 왕왕 돌았는데 그 이야기 사라진 지 한참 됐거든. 그 이야기가 그 적용되지 않는 해는 10년 전에나 그 통용되는 그런 그 방법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이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지금은 안 돼요. 처음 아무런 베이스 없는 사람이 한 달만 해가지고 1차를 뭐 한 번에 이래 붙겠다. 그런 그 공부법이 있으면 제가 붙었겠어. 내가 노무사 1차를 준비해서 노무사를 합격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대신 노력하면 아까 말했지만 1, 2차를 동시에 붙는 것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사법시험도 그 1, 2차를 동시에 붙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도 충분히 그걸 노리고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게 그게 다음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일단은 다음을 위해서도 이래 도움이 될 테고 어차피 최종 합격이 목표지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만 합격해가지고 내가 뭐 1차만 붙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오신 분은 없을 거고 일단은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래 최종 합격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래 그렇게 준비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대신 1차가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이래 정리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일단은 제가 그 차점 방법 중에 뭐 앞으로 이래 기본 강의 때 해야 될 그 이야기지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를 그냥 단순하게 옛날처럼 객관식만 그 기출 문제만 보고 뭐 정리하게 똑같은 그림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붙을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지 않았을까. 원래 문제로 이래 봐서 끝나버렸지 않을까 생각되고 응용으로 나오는 것들 기존 기출 문제 자료를 응용해서 이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려면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 되지 않을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걸 하려면 미리 이론을 정리해야 돼. 이론을 정리해야 되고 이론을 정리하려면 용어부터 알아야 되고 역선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 있게 이래도 밑도 끝도 없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응용을 밑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게 될 테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래는 그냥 3회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는데 용어만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관련되는 쟁점들 이런 것들도 소송법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어차피 행정을 하시려면 2차 과목 그걸 준비하려면 소송법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이 기판력이 뭔지 이런 걸 알고 그 수업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을 따라가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거든. 또 그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될 테니까 민법에서 어느 정도 어떤 기본 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습득하고 이래 2차를 이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동법 수업 듣기도 이 과정을 이래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테니까 용어에서 법학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래 우리가 훑어본다라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고 조금 이래 복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편하게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주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쓰던 용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할 단어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쓰지 않았던 그런 용어를 지금부터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우리가 언어를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반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목이 그런 공부법이 좀 필요합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이 한 번에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겠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민법이 어려운 게 이게 외국어로 쓴 수학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외국어가 영어책이 아니고 소련말처럼요. 그러니까 완전 제2 외국어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막 쏟아지게 이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학처럼 논리적 학문이거든.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단어도 어렵고 논리 구성도 어려운 이런 이중고가 이래 갖게 되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분량이 굉장히 많은 과목을 분량으로 정리해야 되고 지금 또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또 채권법을 많이 내고 있는 지금 출제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면 채권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게 이래 필요하고, 대신에 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 1차는 절대평가니까 60점 넘으면 되거든. 60점 넘으면 되고, 그 민법이 한 70점, 80점 맞으면 고득점이야. 이거는 고득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40문제 그 시험 보는 데서 10개 틀려도 한 문제당 2.5점이거든. 2.5점이니까 75점이 된다고. 75점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공략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줄기 자주 빈출되고 자주 출제되는 그 테마가 있으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크게 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아 들어가고, 하나를 좀 꼼꼼하게 이해해서 그 한 테마를 꼼꼼하게 이해해서, 이게 이렇게나 말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풀어서 나오든 모든 그 상황을 하나의 테마를 여러 각도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준비해 두시는 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이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는 특이하게 나오면 틀려준다. 원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한 번 나왔어요. 원래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게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는데,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자.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재해처럼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그냥 매년 비가 오잖아, 한 문제씩. 이렇게 그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틀려버리고 매년 나오고 매년 출제되는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좀 필요하고, 학원에 오는 이유가 좀 그런 취지 아닌가요?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혼자 봐서는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그런 용도로 도움을 받는데, 학원에 와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대로 막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겠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혼자 그냥 개인적 욕망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아니면 개인 송사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그런 공부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그 교양으로서 이렇게 도움은 이래 되겠지만, 여기는 저 수험을 위한 단체고 수험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철저하게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공부하고, 민법 실력을 높이는 거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민법 실력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싶지도 않고,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강의가 이래 진행됐으면, 오히려 그 목적으로 이래 정리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목적도 달성하고 제가 원하는 목적도 이래 달성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래 수험을 하기로 이래 마음을 먹고 이래 준비하겠다면 그 관점에서 좀 살아줘야 돼. 그 관점에 그래도 할 것 천지거든. 이거 양이 2차까지 이래 공부한다면 양이 만만치 않아요. 양이 만만치 않고, 특히 그 2차 시험은 주관적 시험이어가지고 암기해서 써야 되거든. 암기해서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시험을 보시려면 많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정리하고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래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고, 노무사 시험 만만치 않습니다. 그 경쟁률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 한국 시험에서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 특히 그 문과 출신들 정리할 게 어디 준비할 거 만만치 않은 그 상황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갈 곳도 잘 없고요. 지금 뽑는데도 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준비해서는 그냥 가볍게 정리해서 붙자, 그런 말은 전혀 통용되지 않다. 1차 정도는 돼. 1차 정도는 이래 되게 되는데, 노무사 1차 붙었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우리 집안에 빚을 낸 위인으로 이래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최종 합격하시려면 정말 결심을 독하게 먹고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공부 처음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리해야지 되고, 특히 동차하시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노력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래 접근해야 될 그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래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좀 고시 공부를 하러 왔다면 그게 맞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정말 나중에 이제 오늘은 크게 복습 없이 그냥 편하게 용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따라오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강의 나가면 이제 교재 출간된 새 책이 나올 테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이래 정리할 때는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이래
빡세게 한번 이래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래 정리하고 길게 끌지 말고 빨리 끝내서 나가겠다. 자격증 하나 따서 나가고 그리고 자격증 땄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막 따라오고 이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 고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수험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래 따라오시면 되고 하나씩 해결하자. 하나씩 해결하고 일단은 민법이라는 큰 산부터 먼저 넣고 민법이라는 큰 산을 1차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이제 2차도 같이 정리할 때 2차 과목들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만약에 자기가 상황이 지금 그 학교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면 2차 네 과목을 다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2과목 정도 1차하고 겹치는 노동법하고 경영하고 겹치는 2차 과목이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비경영학과 출신들은 굉장히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인사노무관리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과목이라도 먼저 보고 경영학과 출신들은 법 과목이 어렵거든. 특히 행정쟁송 이 과목이 되게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 왜 비슷한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했는데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렵다면 나도 어려울 수 있거든. 나도 어려울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미리 선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곁들여서 전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좀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하나씩 풀어가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작업은 민법이라는 과목을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기초부터 다진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중간에 수준 있는 것도 좀 정리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도 할 겁니다. 어려운 것도 하고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 전부를 외우고 이러지 말고 자주자주 1차 자주자주 읽으면서 좀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신명령, 전부명령 이런 단어가 나와 가압류도 나오고 가처분도 나오고 추신명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전부명령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런 단어가 낯설지 않도록 만들어두자 이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가 힘들어질 거고 그 단어 때문에 문맥을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테니까 오늘은 그런 걸 해소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요. 단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이 뭘까? 민법을 우리가 왜 민법을 배우게 되고 민법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지 우리나라의 법은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그지 도로교통법 이런 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그지 헌법도 있게 이래 되니까 여러 종류의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민법을 본다고 민법을 이래 배우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이라는 게 백성민자를 써가지고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이래 해결해주게 이래 되고 형법은 그렇지 않고 개인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사회에 어떤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예컨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이래 사고 내놓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 그게 형법이거든. 형법이 이래 되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이래 오히려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래 만드는 게 그게 형법인데 민법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법이 민법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창설할지 예컨대 내가 부동산이 하나 있거든.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 또 팔 때 누구한테 팔지 이런 것들은 내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고 얼마 받고 팔지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하게 이래 되는 거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요. 돈이 있을 때 어떤 부동산을 얼마 주고 살지 이런 것도 자기가 결정해. 이 부동산이 과연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주변에 조언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부동산을 이래 사게 되는 이런 관계로 이래 처리되게 되는데 각각 이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예컨대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돈을 줘야지 이래 되는데 돈을 이래 떼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주지 않았을 때 그 길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다. 그 길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고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 얘네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민법이 되는데 따라서 이 과목을 바라볼 때는 어떤 정의롭다 이런 관점에서 읽지 않도록 정의롭다 어떤 정의 구현의
관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얘네들의 분쟁만 해결해 주면 돼. 얘네들의 분쟁만 해결해 주면 되고 얘가 억울한 게 있거든.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그 억울한 측면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다고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게 민법이지. 정의롭게 만들겠다, 뭐 사회를 더 발전시키겠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꿈꾸는 민법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민법은 분쟁만 해결해 준다. 분쟁만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민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부동산 사고 파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되게 이제 부동산 팔 때 중개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이래 사고 팔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죠. 매매 계약서를 이래 작성해서 얼마에 팔게, 얼마에 줄게, 또 중도금을 줄지 말지, 잔금을 또 언제 줄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계약서로 계약서로 이래 작성하고 대개 또 계약금이라는 걸 주더라, 그지? 계약금을 이래 주게 되는데 계약금을 얼마 줘야 될지도 법에 없어요. 법에 없는데 대개 관행적으로 우리가 10% 정도 주잖아요. 10% 정도 이래 주게 되니까 10억 정도 매매 대금이 결정됐다면 한 10%에 해당하는 1억 정도 그걸 계약금으로 이래 지급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잔금을 주면서 잔금을 치르면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봤거든. 등기라는 걸 이전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언제부터 내 거라고 이래 내가 이걸 샀으니까 이제부터 내 겁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를 내 거로 볼 수 있을지,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이사 들어간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사 들어간 때가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은 입주했을 때로 보거든. 입주했을 때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넘어와야 됩니다. 등기가 넘어와야 되고, 등기를 해주는 곳이 등기소라는 법원 안에 등기소라는 곳이 따로 있게 이래 되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법무사들이 이걸 이래 처리를 도와주게 이래 되거든. 그래서 등기가 얘한테 넘어왔을 때 소유자가 바뀐 걸로 소유자가 변동됐다고 부르는데 바뀐 걸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고, 자 여기서 약속을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당사자들은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만 한 단계거든. 약속만 한 단계가 되는데, 요게 불이행됐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당사자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채권법이라 부르고, 채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오면 그때는 소유자가 되거든. 소유자가 되는데, 근데 요 등기가 제대로 안 넘어올 때가 있어. 예컨대 뭐 무효인 등기가 넘어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한 등기가 넘어와서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여기서 이제 이 관계 소유자가 언제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소유자가 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부르고, 물권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재산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재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재산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민법은 여기까지만 민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민법은 그 뒤에도 민법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는 친족법이라고 해서 어디까지가 친척이 될까요? 어디까지가 이래 친척이 되고,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이제 친척인데 어디까지가 친척일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친척일까? 성이 같고 그리고 동일한 개혼으로부터 나왔다면 다 친척으로 이래 평가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친척이 또 어떻게 발생할까요? 어떤 관계가 친척으로 될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피를 나눈 사람들은 친척인데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친척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혼인을 통해서, 인척관계라고 해서 혼인을 통해서, 혼인을 하면 그 부인하고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만나서 혼인을 했잖아요. 혼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패밀리들까지 다 친척으로 묶이게 되거든. 예컨대 장인 장모가 생긴다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생긴다든지 처남이 있다든지 뭐 처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친척으로 묶이게 되는 거, 이걸 혼인을 통해서 친척으로 되는 걸 인척관계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고, 여기서 공부하는 게 이제 이혼 같은 거, 혼인했다가 사라지는 친척관계가 사라지는 이혼의 문제들 보고, 이혼했을 때 요즘 제일 많이 문제되는 큰 대기업 그분들 말고도 일반인들이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하거든. 재산분할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상속인한테 이전되고 상속법이라고 해서 누가 상속을 받을까, 누구부터 받을까, 그리고 얘만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어떤 식으로 이래 받게 될지, 형제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눌지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친족 상속법이라고 부르고 이걸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불러요. 가족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이런 게 민법에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게 민법에 이래 들어가 있게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채권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물권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고 가족관계 혼인할 때도 그렇고 상속할 때도 그렇고 어떤 주인공들이 항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공통분모들이 있더라. 공통분모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설명을 했던 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 같은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일단은 공통분모를 먼저 뽑아서 여기서 설명할 거 여기서 설명할 거를 따로따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말고 공통적인 분모를 먼저 뽑아서 설명하고 그 개별적인 내용들은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설명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처리가 돼서 공통분모를 뽑아요. 공통분모를 뽑아서 여기를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서는 별개 사항들만 따로따로 정리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이것도 옛날에 독일에서 만든 이론을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입했고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그 방식을 이래 취하게 되고 모든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 포맷으로 이래 만들어져서 항상 우리나라는 공통분모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 공통분모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이고 해당 부분에서 개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이래 취하고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런 형태로 이래 만들어지니까 노동법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제일 먼저 읽어보면 총칙 이런 게 먼저 나올 거고 행정쟁송법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맨 먼저 나오는 건 총칙입니다. 총칙이 공통분모를 먼저 설명하는 부분이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쉬울 리가 없어. 이걸 알아야지만 공통분모를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뒤에 이쪽 이야기까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민법이라고 불러. 민법이라고 부르고 조문만 해도 1118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만 해도 여기까지 조문이 1118개로 해서 이래 만들어지게 이래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노무사 시험은 여기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여기만 시험 범위에 이래 들어가고 얘네들은 빠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야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공통분모거든. 공통분모를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얘 이야기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진 않고 여기에 관련된 공통적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하게 돼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도 관련성을 가지게 돼. 관련성을 이쪽으로 출제하거든. 이쪽으로 출제하게 이래 되게 되고 여기는 특수한 그 조금 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특수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공통분모를 설명하기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런데도 공통적인 이야기들 예컨대 그 아까 말했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든지 재산분할 이혼해서 재산분할하는 거는 재산과 관련되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재산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는 거 이런 것들은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혼했을 때 헤어질 때 나누잖아요. 재산을 나누면서 헤어지게 이래 되는데 다 재산과 관련되는 내용 재산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포함돼서 여기에서 설명하게 이래 되고 사실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가 원래 15개 나왔고 여기가 25개 나왔다. 25개가 이렇게 출제됐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관련된 내용이 이쪽에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총 따지면 한 30개 가까이 나온 거야. 30개 가까이 출제됐으니까 여기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던 그런 문제로 처리하면 되고 분량도 이게 훨씬 많습니다. 분량도 훨씬 많은 분량을 이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정리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민법이다. 민법이 이래 되고 모든 것들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분쟁만 해결해 준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고 지금부터 민법 총칙 그다음에 채권법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앞에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시험 과목에서 빠지는 것들 빠지면
빠지는 것들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먼저 1페이지 보시면 민법의 일반 부분이 먼저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오늘은 용어 정리 시간이니까 간단한 법률 용어들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법 조문이라는 걸 이래 해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법 조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들을 이래 설명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1번에 법률 용어라고 이래 돼 있고 첫 번째 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준용이라는 단어가 이래 나오는데 조문에서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준용한다.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조문이 나온다고 이런 조문이 나오게 이래 되니까 이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1번 보시면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될 때 조문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요.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이래 적용하는 것을 준용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봐.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이래 배상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개 나와요. 두 개 나오는데 채무가 불이행됐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원래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예컨대 돈을 1억을 오늘 갖다 줘야 되는데 오늘 1억을 주지 않아서 한 달 늦게 받았다면 오늘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면 한 달치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한 달치 이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늦게 주는 바람에 내가 한 달치 이자를 놓쳐버렸잖아요. 놓쳐버렸으니까 그게 손해입니다. 손해가 이래 되고 불법행위 교통사고 당하면 당연히 치료비 받아야 되죠. 치료비 받아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처리되고 이 손해배상을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어디까지 이래 받고 내가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이래 받을 수 있을지가 이래 문제 되게 되는데 예컨대 이분이 나한테 10,000원을 빌려가서 오늘 갚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줬어. 다음 달에 줬는데 근데 오늘 마침 잠을 자다가 내가 용꿈을 꾼 거야. 용꿈을 꿔가지고 로또를 샀었으면요. 로또를 샀었으면 완전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대박 꿈을 꿨는데 안 주는 바람에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로또를 못 샀고 로또에 당첨되지 못했고 우리 집은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 딸은 가출해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디까지 배상해 줘야 돼? 이 사람은 돈을 나한테 손해배상을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그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이래 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래 살펴보게 되고 뭐 손해배상 방법의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데 요런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설명했다가 불법행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해야 되거든. 똑같은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따라서 채무불이행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여기서는 준용한다라는 조문 하나만 만들어 두면 앞에서 썼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두 번 설명을 안 해도 되죠. 두 번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또 이 조문이 5개를 나오는데 그중에 4개를 준용하거든. 4개를 준용하는데 4개를 다시 불법행위에서 설명 안 하니까 조문 4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준용을 통해서 법조문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양을 이래 줄이게 이래 되게 되니까 4번 적지 않아도 되니까 4번 적지 않아도 이래 되게 될 테니까 4개를 하나의 조문으로 준용한다라고 해버리니까 한 조문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게 법 조문 양을 줄이는 그런 장점도 생기게 되는 거 그걸 준용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하고 구별해서 조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조문에서 이런 표현이 준용한다라는 조문 표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준용으로 이래 보면 되고 자 지금 법조문에 A라는 조문은 있어요. A라는 조문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비슷한 상황으로서 스몰 a라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스몰 a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에 관한 조문이 없어. 여기에 관한 조문이 없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스몰 a를 규율하는 조문은 없지만 비슷한 조문이 있더라고. 비슷한 조문이 있게 이래 되니까 상황이 비슷하니까 이거는 라지 a이고 이거는 스몰 a 수준에 이래 불과하게 되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해결 조문은 없다 할지라도 비슷한 걸 끌고 와서 해결해 준다. 비슷한 걸 끌고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을 이걸 유추 적용한다고 부릅니다. 유추.
유추 적용, 유추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얘는 차이점은 얘는 조문을 통해서 입법 기술상 많은 조문을 적지 않고 하나의 조문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 이게 준용이고, 이거는 해석으로서 여기에 관한 조문이 없을 때 해석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이걸 같이 적용시키게 이래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해석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유추 적용하는 것. 이거는 해석 방법의 문제, 법조문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밑에 유추 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은한 사례에 마땅히 적용할 만한 조문이 없는 경우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률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느낌이 유추 적용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겠죠. 준용은 법조문 양을 줄이는 방법, 법조문 양을 줄이고 같은 조문을 반복하지 않는 걸 준용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준용한다는 조문을 만나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쓰는 거니까요. 앞의 내용을 찾아가 보면 돼. 앞의 내용을 이래 찾아가면 어떤 내용을 준용하고 있구나라는 거,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구나라고 이래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고,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조문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조문도 많거든. 1118개나 이래 돼 있는데, 근데 같은 내용을 또 적어버리면 이거는 막 3000개, 4000개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게 되니까 최대한 양을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고, 이거는 똑같아요. 노동법도 나오고 뭐 다른 과목에도 이래 모든 법 과목에 나오는 표현으로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선의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의악이라는 개념이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 국어적 의미가 법학하고 달라요. 일상적 의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부터 선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느끼지 않고 몰랐다는 사정을 말합니다. 몰랐다는 사정, 어떤 사정을 몰랐을 때는 선이고, 반대로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를 악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몰랐을 때 선이, 알고 있을 때는 악이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봐요. 내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다면, 그러면 선의자로 보호된다. 선의자는 몰랐던 사람은 보호되는데, 알고 있어. 그걸 하자 있다는 걸 알면서 사놓고, 그래놓고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다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보호될지 여부가 달라져. 보호될지 여부가 이래 차이가 생기게 이래 되고, 알면서 사놓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 당신 책임지세요, 이게 완전히 자유공갈단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범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범죄로 행해지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에 따라서 그 차이를 이래 두게 되고, 자, 중요한 게 2번, 3번, 제3자인데요.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는데,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 우리는 이걸 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매매니까 이걸 매도인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임대인 이렇게 부르죠. 임대인이라고 부르고,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부르죠.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매매를 하고 있거든.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한다라고 부르고 매도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얘네들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게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이래 되게 되고, 되게 우리 싸울 때 뭐 제3자 빠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 아닌 사람이 제3자예요. 당사자 아닌 사람이 이래 제3자가 되게 되는데, 근데 언제나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당사자나 당사자 아닌 사람이 제3자로 취급하면 되고, 조문에서 제3자 이렇게 나오면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읽으면 돼. 이렇게 읽으면 이래 상관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일정한 부분에 가면 여기에 있는 하얀 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보호하지 않고 그 중에 이 사람만 보호하는 경우가 나와. 이렇게 제3자를 좀 좁혀서 해석하는 경우가 나온다. 제3자를 좁혀서 해석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모든 하얀 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보호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보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좁혀서 해석하게 되고,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딱 2개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좁혀서 해석하는 경우가 2개 있다. 좁혀서 해석하는 경우가 2개 있게 이래 되고, 그게 의사 표시에서 제3자,
의사 표시에서 이래 제3자 보호조문이 따라붙는데 그때 제3자가 좁혀서 해석하고 또 하나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보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 보호하게 되니까 노란선에 들어왔을 때만 보호되고 노란선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 안 해. 노란선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출제가 많이 되겠네. 출제가 이래 많이 되는데 어떤 요건 갖춰야지 노란선에 들어오는지 그걸 묻게 되고 하고 그리고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차이점은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거든. 보호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래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서 보호되는 사람 노란선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 이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노란선 요건을 못 갖추면 하얀선에 머물러 버리면 하얀 테두리에 머물러 버리면 이 사람까지는 보호하진 않아. 이 사람까지는 보호하진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호되는 사람과 보호되지 않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골라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게 이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이거 두 개만 좁혀서 해석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 두 부분만 좁혀서 해석하는 부분이 이래 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하얀선으로 풀자. 하얀선으로 풀면 돼. 약속이니까 여기만 좁혀서 해석하고 나머지는 다 제3자 넣으면 당사자 아니면 다른 사람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을 제3자로 부르고 하나만 더 기억하면 당사자는 아닌데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사람 한 명 있어. 당사자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사람이 한 명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해입니다. 상속받으면 상속인은 당사자처럼 취급돼. 상속인은 당사자처럼 이래 취급이 이래 돼서 상속받으면 그대로 이전되는 걸로 보거든. 아빠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으로 이래 보게 되니까 이거는 제3자처럼 취급하진 않고 당사자처럼 이래 취급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상속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인데 그 중에서 얘네들 두 개는 좁혀서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두 개 총 민법에서 4개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우리는 2개만 정리하는 거예요. 2개만 정리하고 시험 범위도 아닌데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건 볼 때나 아니면 가족법 볼 때나 그때나 이래 정리하고 변시 보려면은 가족법까지 봐야 돼. 변호사 시험을 이래 준비하려면 가족법까지 이래 정리하고 법무사 시험도 가족법까지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거 준비할 때 외우고 근데 일단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기 2개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제3자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추정과 간주 조문이 나옵니다. 자, 조문에 이게 어려운 게 이걸 어떤 조문은 뭐뭐 추정한다라고 돼 있고 추정한다고 돼 있고 어떤 조문은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 본다로 끝나는 조문을 우리는 간주 조문이라고 부르고 간주 조문이라고 부르게 되고 추정한다라고 끝나는 조문은 추정 조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정한다고 돼 있는 조문도 있고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끝나는 조문도 있거든. 끝나는 조문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게 됐을 때와 이걸로 됐을 때 뭔가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게 되니까 두 가지 차이점을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1번 보시면 추정은 그 사실 내지 법률관계 존재를 다투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번복될 수 있는 것 줄이면 입증을 통해서 깰 수 있는 것 이런 느낌 입증을 통해서 깰 수 있는 걸 추정 입증을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는 걸 추정한다라고 부르게 되고 2번 간주는 당사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입증으로 번복되지 않고 그대로 그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정과 차이점 그러니까 입증으로 효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가 가능한 게 추정이고 입증만으로는 효과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 번복되지 않는 걸 간주라고 이래 부르게 되니까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이 그 점인데요. 이런 느낌이 잘 오는데 4페이지 가볼까? 4페이지 가보시면 일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례를 하나 이렇게 살펴드리면 이것도 교재에 나오는 예인데요. 미리 한번 뽑아서 설명을 하게 이래 되는데 자 예컨대 박스 안에 보시면 A가 미혼의 자녀 C와 같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모두 사망했고 A한테는 저 B가 있고 아버지 D가 있고요. A는 재산이 3억이 있고 C는 재산이 없어요. 봐요. A와 C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게 이래 됩니다. 그러면 사망하면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 상속을 이래 받아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배우자 B가 있고 차가 있고 배우자 B가 있고
아빠 D가 있습니다. 아빠 D가 있게 이래 됐을 때, 그럴 때 누가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부인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받아줘야 될지, 그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맨 밑에 천조라고 돼 있어요. 천조라고 이래 돼 있는데 상속순위라고 이래 돼 있죠. 상속순위라고 되는데 1항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다음 순위로 순서대로 받아, 순서대로 이래 받게 이래 되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불러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을 일으킨 사람, 상속을 일으켰다라고 이래 부를 때 상속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고 상속을 일으킨 사람, 돌아가신 분, 아빠가 돌아가시면 얘가 상속을 받죠. 얘가 상속을 이래 받게 되는데 상속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상속을 일으켰다고 해서 상속을 일으킨 사람을 피상속인이고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이 이래 피상속인이 되게 되는데 법학에서 조문을 만들 때요. 조문을 만들 때 어떤 약속을 정해서 단어를 만들거든. 단어를 만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표적 약속이 뭐냐 그러면 수동태적 표현. 예컨대 뭐 선고받았다든지 뭐 담보되어진다든지 어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적 표현을 만들 때는 항상 접두를 이걸 붙여요. 접두를 붙여가지고 피자를 붙여서 수동태적 표현을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다 접두어가 피가 붙어있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여기도 상속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고 해서 상속을 일으켰다고 해서 피상속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되는데 이분의 직계비속이면 자녀들이거든. 자녀들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얘네들이 1순위고 얘네들이 사망했다면 직계비속이 한 명도 없다면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가고 1순위 있으면 2순위로 안 넘어가고 1순위 받고 끝나요. 1순위 받고 끝나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로 가는 겁니다. 2순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2번 보시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고 돼 있죠. 직계존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부모님이 2순위가 이래 돼서 자식 없으면 2순위가 부모님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되고 아버님, 어머님, 불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불문이고 두 분 다 계시면 두 분이 나누시고 그리고 한 분만 계시면 한 분이 이래 밖에 이래 되게 되는데 구하라 씨가 사망했습니다. 구하라 씨가 사망했는데 구하라 씨가 결혼하지 않는 미혼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직계비속이 없잖아요. 직계비속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인 부모님한테 넘어가 버리고 부모님이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분 어머니가 한 번도 구하라를 양육한 사람이 아니야. 키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어릴 때 버려버리고 집을 가출해서 나간 사람인데 근데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니까 상속받으러 오신 거야. 상속받으러 오신 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속을 못 받게 하자는 논의, 그 논의가 지금 대두된 거야. 구하라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양육도 안 한 그분이 왜 상속을 받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상속받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고 문제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걸 상속 못 받게 하는 조문이 나와. 그 결격이라고 해서 아빠를 죽인 사람들, 이런 살해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조문이 나오는데 부양하지 않는 것도 넣자는 건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 최근에 방영해가지고 그 금고 들고 간 놈 몽타즈 그거 발표해가지고 지금 그놈 잡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그게 또 뭐 버닝썬하고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심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던데 그러니까 요렇게 상속순위가 흘러간다. 요렇게 상속순위가 흘러가고 그리고 거기 밑에 1003조라고 돼 있죠. 1003조라고 돼 있는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1순위로 받고 없으면 직계존속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배우자가 있을 때 결혼하신 분, 배우자가 있게 이랬다면 배우자가 같이 받는 거 사망 보세요. 1003조 1항 보시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빠의 배우자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엄마입니다. 엄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000조 제1항 1호와 2호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 얘도 없고 얘도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없으면 부모님도 없게 이랬던다면 그때는 옆에 단독 상속 받아요. 단독 상속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래 상속을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단독 상속을 받는다. 단독 상속을 받고 이 사람들도 없어.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배우자도 없으면 그러면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로 이래 넘어가게 이래 되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촌들한테 넘어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순서대로 이래 처리가 되는데 자 여기 대입해 보면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둘이 같이 죽었을 때, 그럴 때, 자, 경우의 수가 A가 먼저 사망했을 때 보자. A가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죽고, 그러면 얘가 죽었을 때 얘는 살아있었다는 말이거든. 살아있게 이랬다니까 A가 먼저 죽었을 때는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고, 얘 상속받을 때 배우자 같이 받는다. 그지? 같이 받게 이랬다는데, 근데 얘가 바로 따라서 죽었죠. 바로 따라서 이래 죽어버렸다면, 그때는 얘가 B가 단독으로 단독 상속을 받게 되고, 단독 상속을 이래 받게 되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C가 먼저 사망했다.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얘가 죽은 상태에서 A가 사망했으면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존속으로 가야 되고, 존속 받을 때 배우자 같이 받죠. 같이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때는 B와 D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공동으로 상속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A가 먼저 죽어요? C가 먼저 죽어요? 누가 먼저 죽지?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걸? A가 먼저 죽을지 C가 먼저 죽을지 몰라. 근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C가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A가 먼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거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에 따라서 상속받는 순서가 달라져 버리거든. 순서가 달라지니까 얘네들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 또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이걸 어떻게 밝힐지 그걸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해결을 법조문이 해줍니다.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지? 개인 간의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해 준다고. 법으로 해결해 주게 되는데, 그때 법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일단은 동일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조문의 30조에서는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시키겠다는 조문을 만들어줘서, 동시사망 추정 조문을 만들어요. 동시사망 추정을 만들게 되는데, 자, 자연과학적으로 사람이 하나, 둘, 셋, 로봇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죽자 이렇게,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사람의 사망해야 하는 시점은 0점 얼마라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한나라시에 같은 시간에 같이 죽는다는 거는 불가능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분쟁이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동시사망으로 추정하고, 그러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그러면, 일단 얘네 둘 간에는 상속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 얘네 둘 간에는 상속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같이 죽은 걸로 처리되니까, 일단 B와 D가 공동 상속받는 걸로 처리하는데, 자, 끝이 아니고 이거죠. 추정이야. 간주가 아니고 추정이라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 입증하냐 그러면, 얘가 먼저 죽었다는 걸 사고 현장 가는 거예요. 사고 현장 가서 목격자를 찾는 거죠.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애가 울면서 아빠 머리통을 끌고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걸 누가 정인을 한 명 찾으면, 그러면 깰 수 있는 겁니다. 깰 수 있게 이래 되고, 만약에 입증 못하면 같이 사망한 걸로 만들어서 이런 분쟁을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결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그게 추정이 되고, 간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했다고 해서, 찾았다고 해서 번복되진 않아. 찾았다고 해서 번복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판결이나 심판을 따로 받아줘야 되는 거. 따로 받아줘야지 되게 되는 게, 그게 간주. 그러면 이게 입증으로 깰 수 있는지 깨지지 않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겠네. 중요한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당연히 이걸 바꿔서 오답으로 추정으로 돼 있는 걸 본다로 낸다든지, 본다로 돼 있는 걸 추정으로 낸다든지, 이런 형태인데, 요즘은 이런 기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기출 문제들은 꽤 있고, 이거는 의미 차이가 크고 단순한 말장난처럼 느끼면 안 되고요. 말장난처럼 느끼면 안 되고, 의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구분해서 본다. 항상 구분해서 되고, 추정으로 돼 있는 걸 항상 발표하면 돼. 추정이 그래 많지 않거든. 추정시키는 조문 자체가 그래 많지 않으니까 추정으로 돼 있는 조문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오히려 적은 걸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적은 걸 외우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일단은 추정으로 돼 있는지 간주로 돼 있는지를 일단 읽으시고, 추정으로 돼 있는 걸 다 외워버리고 정리해버리면 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두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래 넘어가셔서,
추정과 간주의 차이 논점을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오면 되겠죠. 2페이지로 오시면 되는데요. 양걸로 5번 대항하지 못한다 부분이 나오네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처리가 이래 되는데 요 문제하고 또 연결이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 둘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다. 무효가 이래 돼버렸을 때 그럴 때 얘 물건이 얘를 통해서 얘한테 넘어왔을 때 이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하지 못할까요? 주장할 수 있을지 주장하지 못할지 이런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 공부할 때 조문에서 대항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바꿔서 읽고 이걸 주장으로 읽자. 주장으로 읽고 주장할 수 있을까? 주장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읽자. 이렇게 읽고 이게 만약에 이 주장이 가능하면 얘한테도 무효가 되니까요. 무효가 되니까 넘어갔던 걸 찾아올 수 있게 되고 주장하지 못하면 주장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얘한테는 대항이 못한다면 무효라는 주장이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보호돼 버립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선의 제3자가 보호되고 그러면 일단은 선의 제3자 보호된다는 조문이 나온다면요. 조문이 나온다면 그때는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자 1회 1장 어려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제3자는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죠.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면 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주인이 아니다. 주인도 아닌 사람이 넘겼을 때 이거는 원칙적으로 보호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잠시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내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팔았잖아요.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인인 내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래 찾아가야 되고 왜 이걸 팔았습니까? 라고 이분한테 물으면서 왜 이걸 괜히 팔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합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돌려주세요. 이거는 이 사람 게 아니고 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 이런 주장이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가 안 돼야 돼.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돼야 되고 원래는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면 보호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민법에서 일정한 경우는 보호되는 제3자 조문을 만들어서 보호되는 제3자를 만들어서 언제나 찾아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모르고 사거든. 모르고 이래 사가지고 필요하니까 또 샀을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또 사게 됐는데 이걸 언제나 무효라고 하면 거래가 너무너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복잡해지고 거래 안전이 침해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커피 먹다가 갑자기 무효가 돼버렸네. 무효가 됐다. 그러면 입에 먹고 있는 커피를 빨리 토해내줘서 돌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 생기게 되니까 이런 더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더러운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런 것들을 사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사람을 보호시킴으로써 이 사람한테는 찾아갈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이번 손해는 판 사람한테 물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물으면 될 테니까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방법을 찾게 되고 일단은 얘를 보호시켜버리고 그러면 손해 입었는 부분은 우리 둘이 조정하는 걸로 우리 둘이 조정시키는 이런 문제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되니까 원칙은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면 보호될 수 없지만 거래 안전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요. 그 측면 때문에 일정한 보호되는 제3자 조문을 만들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제3자가 보호된다. 원칙이 아닙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원칙이 아니고 공부는 자꾸 제3자 보호되는 걸 공부하거든. 제3자 보호되는 걸 공부하게 되니까 제3자 보호된다 이런 조문만 계속 읽다 보니까 보호되는 게 원칙인 것처럼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보호되는 게 원칙이면 굳이 그래 만들었을까 조문을? 제3자 보호된다는 조문을 굳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냐고. 보호 안 되니까 조문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 이런 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거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래 보고 그러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의도 알아야 되고 제3자도 알아야 되고 대항하지 못한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리 나오거든, 조문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선이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선이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세 개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세 개를 이래 따져서. 선의하게 누가 입증해? 어떻게 입증해? 몰랐다는 거? 외모로 보이나? 얼굴만 보면 이거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이냐고. 그런 걸 어떻게 입장할지 이런 걸 공부한다고. 우리가 민법에서 이래 정리해야 될 거. 그걸 다투지 않을까? 다 몰랐다 하지 않을까요? 나는 몰랐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나? 뭐 그런 법이 있었나? 다 몰랐대. 다 몰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고 교통사고 내면 첫 풀어주나? 모를 수도 있죠.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 몰랐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다 풀어줘야 돼? 기억 안 난다. 술 먹었어? 기억 안 난다. 풀어줘야 돼? 그런 사람을 다 풀어주면 다 술 먹고 범죄 지르지. 누가 맨정신에 누가 범죄 지르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때려잡는 법이 또 필요한 거고, 필요하게 이랬다는 거고, 규범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고, 공부하게 이래 되고, 그걸 공부하려면 선의가 뭔지, 제3자가 뭔지, 대항하지 못한다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되고, 일단 단어부터 먼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음 주에 본다. 다음 주에 이래 정리하게 될 테니까 관점을 그래 갖는 거야. 관점을 단어부터 정리하고 법리를 공부한다. 그렇게 보고, 단어도 모르는데 독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걸 익숙하게 만들자. 자주 읽어가지고 옛날부터 원래부터 내가 썼던 것처럼요. 그래서 뭐 선이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6번은 알죠. 하해한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건 조문이 하해한다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재량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게 하해한다가 이래 되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했죠. 이거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있게 되는 게 그게 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왜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 할 수 있다로 이래 돼 있는 것들이 될 테니까 재량이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이걸 단어로 우리가 배운 걸로 이렇게 바꾸면, 알았거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알았거나를 바꾸면 알고 있는 거, 아기가 알았거나로 이래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라고 돼 있거든.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는데, 근데 조금만 조심했다면, 조금만 확인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과실이 있다라고 불러. 과실이 있다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았거나는 악이고, 알 수 있었다는 거는 과실이 있을 때 그때를 이래 말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이래 말하게 이래 되는 거고, 과실이 있다. 자 봐. 대개 사람들 실수한다, 그지?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 실수하게 이래 됐고, 다들 이래 실수하면서 이래 살게 되고, 문제 풀 때도 항상 실수해, 그지? 항상 실수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자꾸 실수하니까 틀리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줄이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걸 최대한 많이 줄인 사람이 합격하는 거고, 계속 실수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게 이래 될 테니까 최대한 덜 실수하기 위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할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따질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거든. 조심하지 않는 거, 이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의무. 조심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과실했다고 부른다. 과실했다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 거를 과실했다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조심했는지 조심하지 않는지, 그 사람의 개인 능력, 개인 수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맞아? 아니면 평균값을 가지고 보는 게 맞을까? 평균값이라는 게, 왜 우리나라 한국에서 살려면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인들이 갖는 주의 의무가 있거든. 평균값이 있거든. 평균값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 평균값을 위반했을 때 과실했다고 부르는 게 맞아? 아니면 이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아닌지, 이렇게 개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을지가 이런 문제 되게 되는데, 약속인데 우리는 다 평균값을 가지고 따진다.
평균값을 가지고 이래 따지고 이걸 추상적 과실, 추상적 과실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추상적 과실을 본다. 그래서 그 정도 나이나 그 정도 학력들이나 그 정도 직업들이 갖는 평균값이 있거든. 평균값이 있고 그걸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평균값을 가지고 판단해. 평균값을 가지고 이래 판단해서 특별히 나는 그 상황을 잘 모른다. 아니면 뭐 나는 그 정도 지식이 없다. 아니면 뭐 그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학교 다니고 그 정도 직업 갖고 있고 그 정도 나이 먹고 있으면 그러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평균 소양이 있거든. 평균 소양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정도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은지를 가지고 이래 판단하게 되고 그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정도가 있거든. 조심해야 될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과실이 있다고 불러. 과실이 있다고 이래 부르게 되게 되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동일한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벼운 과실과 무거운 과실이 있어. 무거운 과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몇 프로 정도 있으면 중과실이고 몇 프로 있으면 경과실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케바케로요. 케바케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래 판단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돼. 법원에서 판단해 주고 근데 정말 조금의 조심도 안 하는 거 조금의 조심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조금의 조심도 하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거의 규범적 의미가 고의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평가 고의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래 평가해서 거의 악의처럼 평가받아 악의처럼 이래 평가받는 게 그게 중과실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 거고 이걸 구별하자 구별하고 그냥 과실 이래 나오면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때는 이 글자가 생략돼 있다 이 글자가 이래 생략돼 있고 일반적 과실은 경과실 가벼운 과실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가벼운 과실을 이래 말하고 우리가 알 수 있었을 때를 말할 때는 이걸 말해. 이걸 말하고 중과실이 문제될 때가 있거든. 중과실이 문제될 때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걸 붙여줘야 돼. 그래 안 그러면 얘랑 구별이 안 되거든. 구별이 안 되게 이래 되니까 이게 붙어져 있는 경우가 중과실이고 없으면 그냥 과실은 이걸 말합니다. 이걸 말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경과실을 이름하게 된다. 당연히 이게 또 몇 개 안 되겠네, 그지? 이게 또 예외니까 그래 많지 않겠네. 많지 않고 대부분 과실은 여기거든. 경과실을 말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 중과실로 표현된 건 나올 때마다 발표해. 나올 때마다 이래 발표하고 이게 많지 않은 걸 외운다. 우리는 많지 않은 걸 외우게 이래 되니까 이거 말고는 그냥 위로 다 풀어버리면 되니까 위로 이래 다 풀어버리면 되니까 90%가 이거고 10% 정도가 이게 중과실로 돼 있거든. 중과실로 돼 있으니까 중과실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중과실 외우는 게 타당하게 될 테니까 조문에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걸 표시한다. 이걸 표시하니까 표시해서 이래 정리하고 약속을 정해놓고 경과실, 과실이 있다라는 건 경과실을 말한다는 걸 말하고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면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표현해. 알 수 있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알아도 무효,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 이런 느낌. 알 수 있었을 때도 무효가 되니까 엔드 개념이 아니에요. 엔드 개념이 아니고 오화 개념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조문. 여기까지가 조문들. 조문에 대한 설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단어, 만나야 될 단어들의 설명이고 그리고 법조문을 보면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 가지고 이래 설명하게 되는데 제 몇 조라고 돼 있고 제 몇 조라고 돼 있고 여기 제목이 나오고 조문 제목이 이래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나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동그라미 1로 돼 있는 거 이걸 항으로 읽자. 항으로 읽게 이래 되고 1항, 2항 이런 느낌으로 1항, 2항 이러고 읽으시고 여기에 가점이 나올 수 있어. 가점, 나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가목 나목 이렇게 읽고 가목 나목 이렇게 읽으시면 이래 되고 여기에 제 몇 조라고 돼 있고 제 몇 조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1번 2번 3번이 나와 1번 2번 3번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면 이건 호로 읽는다.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로 그러면 제 몇 조 1항 몇 호 이렇게 읽어야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요거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을 이래 읽으면 돼. 모든 법 과목을 이래 읽고 가점은 민법에는 안 나옵니다. 민법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사회보험법 공부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이래 되는데 민법은 이런 건 없어요. 민법은 이런 조문은 없고 여기서 몇 호까지만 나오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읽게 이래 되고 대개 약칭으로서 그 수업에서는 제 몇 조를 요 표시를 써가지고 이걸 조문을 표시하는 걸로 약어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답안지 쓰실 때는 2차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표현은 우리끼리 암고처럼 이래 쓰는 거고 교수님들이 강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답안지에는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조문에 답안지 쓰실 때 조문을 표현할 때는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이렇게 이런 형태로 FM대로 써야 됩니다. FM대로 이래 쓰셔야 되고 2차는 그 법전을 줘요. 법전을 주니까 2차는 그 조문을 외우지 말고 조문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 찾아서 쓰시면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외우고 조문을 공부하는 거는 1차 할 때 조문을 이래 외워놓고 그러면 이게 되게 합리적인 게 1차 할 때 조문을 좀 외워놓으면 2차 공부할 때 노동법 같은 거 그럴 때 빨리 조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빨리 조문을 이래 찾을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1차 공부가 결국은 2차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2차 시험에서 조문을 찾아서 써야 될 때 그럴 때 1차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두시면 그러면 2차 할 때 좀 빠르게 이래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이래 처리가 될 테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노동법 볼 때도 똑같이 읽으시면 되고 그때 노동법에 관련되는 2차 시험에는 노동법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법조문의 민법조문의 형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